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999년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멸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는 숨진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널려 있었고 그 끔찍한 광경은 경험이 많은 경찰들마저 현장에서 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범인이 이처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아버지의 복수였다고 합니다. 1999년 8월 31일 중국 후난성 신샤오현 파출소는 마석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젊은 남성들이 6만 9천 위안, 하나 약 1,321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금목걸이를 두른 채 마치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는 개학날이었고 많은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학비와 잡비를 걷고 있었는데 범인들은 이 사실을 노려 학교 시간을 틈타 큰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여성 교사가 강도들에게 납치당했지만 금품을 빼앗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마석초등학교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시작하려는 찰나 핑상진에서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너머로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리씨 가족이 모두 참변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리씨 가족은 붉은 액체에 잠겨 누워 있었는데 마치 지옥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68세 노인과 2살 배기 어린아이를 포함한 13명의 피해자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무기에 찔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과다출혈로 숨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간단히 조사한 후 리씨 가족 중 4명의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생존자들이 제공한 범인 묘사를 토대로 경찰은 이 끔찍한 멸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오전에 마석초등학교에서 강도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범인들은 외지로 도망치려고 했고 가장 빠른 방법은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기차역으로 쫓아가 마침내 기차역에서 범인 리텐초우와 그의 3명의 공범을 체포했습니다. 리텐초우는 처음에 경찰의 신문에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유용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죄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더 크게, 더 잔혹하게 해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도 사건 당시 납치당했던 여성 교사가 사건 당시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떠올렸고 경찰에게 범인 리텐초우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리칭아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습니다. 이 정보를 얻은 경찰은 즉시 리칭아이라는 이름으로 리텐초우를 조심스럽게 신문했습니다. 리칭아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리텐초우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 심경의 변화를 보였고 경찰의 신문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리텐초우, 아니 리칭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아버지, 우울하고 차가운 어머니, 그리고 혼란스럽고 반항적인 자신, 이 세 문장은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요약해줍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전략 결혼으로 리칭아이의 아버지 리언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에 2번밖에 만나지 못했고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리언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성격도 유약하여 마을에서 항상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결혼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애초에 리언에게 감정이 없었고 또 리언의 유약한 성격 때문에 그녀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 리칭아이의 어머니가 리언과 다투기도 했지만 리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과 죄책감 때문에 아내를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욕설과 폭언에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더 이상 리언과 다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리언에게서 어떠한 감정적인 가치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리언의 침묵과 인내심, 그리고 무능함과 무력함이 싫었고 그 감정은 결국 아들인 리칭아이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리언이 자신과 결혼한 것을 원망할수록 더욱 리칭아이를 원망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냉담함을 느끼고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반항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칭아이의 반항은 그녀의 혐오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1973년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침묵하는 리언과 어린 리칭아이를 두고 마을을 떠나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길든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떠남은 그를 더욱 반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이미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리언은 아내가 떠나면서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능하고 여자를 붙잡아둘 능력이 없는 무능한 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리칭아이의 학교 친구들 역시 그를 엄마 없는 놈이라고 놀렸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말들에 리언은 항상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리칭아이를 욕할 때마다 리언은 항상 리칭아이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리언은 항상 침묵했지만 리칭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칭아이는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리언을 모욕할 때면 리칭아이는 바로 맞받아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나이든 어른이든 윗사람이든 자신이나 아버지를 욕하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리칭아이는 나중에 사회적으로 불량한 무리와 어울리며 싸움, 도박, 심지어 절도와 강도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리언은 아들의 반항적인 행동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리칭아이가 마을에서 악명을 떨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대놓고 모욕하지 않게 되어 리언은 깊은 죄책감과 빚진 마음과 함께 아들의 성장에 대한 기쁨과 관용을 느끼며 아들의 행동을 그다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칭아이는 나쁜 습관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988년 리칭아이는 18살이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리칭아이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리칭아이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위독하니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편지를 냉정하게 찢어버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거부했습니다. 1년 후인 1989년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한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다 주인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범죄의 규모가 크고 이들이 상습범이었기 때문에 리칭아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가 감옥에 간 후 리언의 마을에서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리언이 범죄자를 낳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리칭아이는 자신이 잡힌 후 아버지의 처지가 어려워질 것을 알고 후회하며 감옥에서 열심히 교화했습니다. 그는 빨리 출소하여 아버지를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의 모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출소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평범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언은 정기적으로 감옥을 방문하여 점점 변화하는 리칭아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칭아이는 감옥에 있었지만 부자는 드디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리칭아이가 감옥에 간 후 리언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를 두려워하며 리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리즈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리칭아이의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예전에 리칭아이와 리언을 자주 욕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은 후로는 더 이상 리칭아이와 리언을 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즈원은 속으로 리칭아이를 원망했습니다. 리즈원은 예전에는 악마 같은 리칭아이와 그의 사회적인 형제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칭아이 집에는 약한 리언만 남아있었습니다. 리즈원은 리칭아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리언의 집에 불순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1990년 어느 날 밤 리언이 잠든 사이 리즈원은 리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는 집에서 동생인 리용차이를 만났습니다. 리용차이 역시 리즈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예전에 리칭아이에게 혼쭐이 난 경험을 잊지 못하고 리칭아이가 없는 틈을 타 리언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후 함께 도둑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첫날 밤 집에 있던 리언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커질까봐 두려웠고 두 사람이 한 번만 훔치고 그만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모른 척하고 두 사람이 훔쳐가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리언의 겁 많은 성격은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리옹차이 형제는 도둑질에 맛이 들렸고 다음날 대낮에 다시 리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리언은 두 사람이 돈을 좀 훔쳐가는 것을 묵인하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점점 대담해졌고 대낮에도 뻔뻔하게 도둑질했습니다. 리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을 잡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리옹차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들고 리언을 협박하며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리언은 리옹차이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으려고 했고 두 사람은 격투를 벌였습니다. 싸움 도중 리옹차이는 리언을 찔러 리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하여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리쯔원은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갇혔고 리옹차이는 과실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던 리칭아이는 아버지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아버지를 해친 범인들이 겨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1990년 말 3년의 형기를 남겨두고 있던 리칭아이는 감옥에서 행실이 양호하여 조기 출소하게 됐습니다. 리칭아이는 출소 후 자신의 이름을 리텐초우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의 분노와 증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리텐초우는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리언의 묘지를 찾아가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려던 찰나 그는 밭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리언의 돈을 훔쳤던 범인 리쯔원의 아내 템편이었습니다. 리쯔원은 도둑질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리칭아이는 곧바로 복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리쯔원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가 감옥에서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겪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리칭아이는 고향에 머물며 템편을 끈기 있게 쫓아다녔습니다. 젊은 나이의 템편은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칭아이의 적극적인 구애에 템편은 금세 마음을 열었고 둘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로 이 사실은 곧 리씨 가족에게 알려졌고 집안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결국 템편은 리씨 가족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던 템편은 리칭아이의 오랜 감정 세뇌에 고향을 떠나 그와 함께 선전으로 갔습니다. 리칭아이는 감옥에서 만난 4명의 친구와 함께 선전에서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용실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미용실은 그들의 특수 서비스를 위장한 장소였습니다.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템편을 포함한 몇 명의 여성들을 속여 미용실에서 특수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의 노동으로 돈을 벌어 부를 노렸습니다. 리칭아이의 두 번째 복수 대상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가 18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나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딸, 즉 이복 여동생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선전에서 모은 돈으로 여동생을 선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을 들이게 한 다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리칭아이와 그 형제들의 협박과 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 미용실에서 특수 서비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리칭아이는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고향 신샤유원으로 돌아가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리칭아이는 3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복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3친구는 모두 리칭아이를 도와 복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3사람은 리칭아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내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리칭아이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리칭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이해했고 그가 오랜 시간 계획을 세운 것에 감탄했습니다. 결국 4사람은 모두 신샤요원으로 돌아가 리칭아이의 복수를 돕기로 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신샤요원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신샤오현에 도착하기 전 그들은 여행 중 흥청망청 돈을 써버려 남은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99년 8월 31일 신샤오현에 도착한 리칭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마석초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들은 몇몇 선생님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마침 리칭아이가 납치한 여성교사 중 한 명은 그의 초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반장이었습니다.
리칭아이는 그녀를 상대로 강도행위를 하지 않고 납치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만나자 옛날 친구야 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납치를 당했다 살아남은 여성 교사는 그 친절한 강도가 왠지 낯이 익었지만 도대체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강도에 성공한 리칭아이는 리찌원의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리씨 가족에게 큰 선물을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칭아이는 3명의 친구와 함께 리씨 가족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쁨과 술에 취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리씨 가족들은 순식간에 리칭아이의 범행 도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되어 리칭아의 일행은 각자 기차역으로 흩어져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리씨 가족 중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8월 31일 저녁, 신샤오현을 떠나기 전 리칭아이는 아버지 리언의 묘소를 찾아가 몇 번 절을 하고 택시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범인 중 2명을 체포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친구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에서 뛰어내려 고향으로 돌아가 리씨 가족 중 남은 4명을 모두 해쳤습니다. 마침내 강도를 당했던 여성 교사가 제공한 중요한 단서로 경찰은 주범 리칭아이와 또 다른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결국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고의상해죄, 강도죄, 강제로 여성에게 특수한 직업을 하게 한 죄 등 여러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극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리칭아이의 인생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뜻밖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의 차별과 냉대에 시달렸습니다. 비극적인 경험과 비뚤어진 성격, 그리고 아버지의 참변에 대한 고통은 그를 점점 더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완벽한 반사회적 인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체포된 후에도 그는 경찰에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머니를 해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아름다운 사장님이 잔혹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하반신에 옷이 벗겨져 있었고 목에는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놀랍게도 이미 결혼한 피해자가 생전에 무려 80명이 넘는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애인은 전부 범인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새벽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 난캉구 경찰은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강윤르가 본인이 운영하던 의류 가게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되어 가게로 갔지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 바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을 통해 강윤루가 5년 전 결혼한 후 밤에는 의류가게 2층에서 거주하고 낮에는 1층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만 아이를 데리고 강윤루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강윤루의 휴대폰과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남편은 경찰에 빠른 조사를 간청했습니다. 경찰이 윈루 패션 의류가게에 도착한 후 그곳을 봉쇄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2층 침실 침대에서 발견됐는데 하반신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목에는 명확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강윤루는 목졸림으로 인해 질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진 시간은 전날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강윤루는 숨지게 된 후 몹쓸 짓을 당했는데 몸에서는 남성의 체액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강윤루를 해친 후 그녀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후 범인은 그녀의 핸드폰과 액세서리를 가져갔습니다. 범행 동기는 돈일 가능성이 높았고 즉흥적으로 관계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던 중 경찰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과 침실이 모두 2층에 있었고 침실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침실 문 앞에는 붉은색 비닐봉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 8,000위안, 하나로 약 151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왜 8,000위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범행 동기를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강인루의 옷과 화장품과 함께 콘돔 2케이스가 놓여 있었는데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사용한 콘돔 포장지는 탁자에 있던 콘돔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강인루에게 몹쓸 짓을 할 때 콘돔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의 DNA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1층 조사에서 경찰은 강인루 남편의 구두 자국과 다른 의심스러운 구두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두 자국은 1층에서 2층까지 이어졌고 계단에서 끌려간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강인루가 1층에서 피해를 당한 후 범인에게 2층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두 가지 발견을 종합해 볼 때 범인은 혼자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2명이었다면 현장에는 구두 자국이 하나만 남아 있을 리가 없고 강인루를 2층으로 옮길 때 두 사람이 들고 가면 되어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범인의 구두 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팀은 자국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범인은 키 170cm 정도의 20, 30대 남성으로 마른 체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강인루의 손톱 밑과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같은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인루의 목에서는 다른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즉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증거는 한 명의 범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또 다른 남성의 DNA가 나타난 걸까요? 경찰은 수사가 막막해지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의류가게 주변 이웃들을 방문하여 사건 당일 밤의 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했습니다. 강인루의 가게는 평상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 밤은 8시 30분도 되기 전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현장에는 문과 창문이 파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지인이거나 아니면 범인이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몰래 가게에 들어가 숨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술팀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의류 가게에서 컴퓨터를 발견했는데 연결된 모든 전원 케이블이 뽑혀 있었습니다. 그럼 컴퓨터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에 경찰은 의심을 끌게 됐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기록을 복구하여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인루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한 결과 강인루의 이성 친구가 무려 7, 80명이나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간저우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강인루와의 채팅 기록은 매우 친밀했고 돈 거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성 친구들 중에서 제천대성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강인루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녀에게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강인루가 이성과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며 제천대성을 주목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강인루의 의류 가게는 옷만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에서 몸도 같이 팔았는데 남자들은 강인루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인의 신원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제천대성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남자의 실제 이름은 왕싱이였습니다. 그는 간저우시의 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키, 체격, 나이 모두가 경찰의 몽타주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왕싱이를 소환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싱이는 강인루가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그냥 그녀에게 겁주기 위해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왕싱이는 경찰에게 강인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맞지만 그 관계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질투로 강인루가 다른 남자들과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아 강인루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왕싱이의 목에 새로 생긴 듯한 상처 2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강인루의 손톱 밑에서 남성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의 목에 있는 상처가 강인루에게 긁힌 상처로 의심하고 그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왕싱이에게
목에 있는 상처에 대해 물었습니다. 왕싱이는 이틀 전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가 긁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심을 풀지 못한 경찰은 왕싱이의 DNA를 채취하여 강윤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비교 결과 왕싱이의 DNA는 강윤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를 왕싱이의 DNA와 비교했지만 역시 일치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왕싱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강윤루의 살인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범인이 그가 아니라면 누구일까요? 바로 그때 왕싱이는 경찰에게 중요한 인물인 장위엔 카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왕싱이는 장위엔 카이도 강윤루의 애인 중 한 명이라며 강윤루가 장위엔 카이에게 매우 잘해주었고 그의 요구라면 거의 다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윤루가 장위엔 카이에게만 특별하게 대해주어 왕싱이의 불만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윤루에게 장위엔 카이를 떠나라고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는 또 장위엔 카이가 도박꾼이며 강윤루에게 자주 돈을 빌려 몇 달 동안 강윤루는 그에게 10,000위안 이상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싱이는 장위엔 카이가 돈 때문에 강윤루를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왕싱이가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장위엔 카이를 찾아갔습니다. 조사 결과 장위엔 카이는 난캉구 공장의 노동자였고 171cm의 키에 체격은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도 경찰이 만든 몽타주와 매우 일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장위엔 카이를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장위엔 카이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에 본인이 공장 기숙사에서 샤워했다며 강윤루를 찾아갈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같은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과 공장 경비원이 자신을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는 사건 당일 저녁 7시경 강윤루와 몇 분 동안 통화를 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찰이 장위엔 카이가 언급한 경비원과 같은 기숙사에 있는 동료들을 방문하여 신문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장위엔 카이가 저녁 7시경에 샤워실로 들어가 저녁 9시경에 나왔다고 말했고 같은 기숙사에 있는 동료는 장위엔 카이가 밤 10시 30분쯤에 기숙사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장위엔 카이는 총 2시간 이상 샤워를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샤워를 했을까요? 이상하다 싶은 경찰은 샤워실로 들어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샤워실에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을 통해 나가면 바로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20분 정도 걸어가면 강윤루의 의류가게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장위엔 카이가 샤워를 한다는 핑계로 이 문을 통해 빠져나가 강윤루의 의류가게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경찰은 다시 장위엔 카이를 찾아가 그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장위엔 카이의 DNA가 강윤루의 목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장위엔 카이의 혐의는 더욱 커져갔는데 장위엔 카이는 끝까지 본인이 강윤루를 해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에 강윤루를 찾아간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강윤루는 그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는데 마침 샤워를 하려던 그는 강윤루의 목소리에 욕정이 생겨 샤워실의 작은 문으로 빠져나가 강윤루의 의류가게로 갔습니다. 강윤루를 만난 장위엔 카이는 먼저 월급을 받으면 꼭 돈을 갚겠다고 그녀를 달래며 지금은 돈이 없지만 강윤루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강윤루는 화를 내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장위엔 카이는 결국 강윤루와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장위엔 카이는 떠나기 전에 강윤루의 목을 만져 그의 DNA가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을 한 건 형사사건에 연루될까봐 두려워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장위엔 카이의 진술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위엔 카이를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과 동기가 있었고 강윤루의 몸에서도 그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장위엔 카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없어 경찰은 일단 장위엔 카이를 풀어주었지만 그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경찰은 계속 무시해왔던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강윤루의 남편이었는데
그는 아내 강윤루가 참변을 당했는데 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슬픔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강윤루의 남편이 범인일까요? 아내에게 그렇게 많은 남자가 있었으니 남편으로서 용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는 질투 때문에 강윤루를 해친 것일까요? 경찰은 강윤루의 남편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의 부모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저녁 아들이 잠시 외출했다가 밤 10시경에 집으로 돌아와 계속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즉 강윤루의 남편도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경찰은 CCTV를 조사한 결과 그가 사건 당일 밤에 강윤루의 의류가게 방향으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 강윤루의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강윤루의 남편은 경찰에게 지난달 강윤루가 임신했지만 본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아직 이혼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윤루가 임신하여 그는 절대로 그녀를 해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만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강윤루의 남편은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건 당일 밤에 사설 탐정과 함께 강윤루의 의류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설 탐정에게 강윤루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곧 경찰은 사설 탐정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했는데 사설 탐정은 강윤루의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여 그날 밤 본인과 의류가게에 갔었다고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게 앞에서 잠깐 들여다보고 바로 떠났습니다. 물론 증인이 있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강윤루의 남편의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비교한 결과 강윤루 남편의 DNA는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아 그의 혐의도 풀렸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다시 한번 막히게 되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있는 2명의 용의자는 전부 혐의에서 풀렸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장희엔 카이는 여전히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여 의류 가게의 1층과 2층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조사에서 그들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창고 외부의 발코니에서 사용한 콘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콘돔을 기술팀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날 밤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콘돔에서는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남성의 DNA는 강윤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담배꽁초의 DNA와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번 증거 발견은 경찰에게 사건 해결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범인은 이 DNA와 일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시에 이 결과는 장희엔 카이가 강윤루의 목에 키스만 했을 뿐 그녀에게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콘돔을 사용한 남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마을에서 범인의 특징, 즉 나이, 키, 체격에 부합하는 20대 남성 56명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장화라는 남자가 경찰의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DNA는 콘돔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경찰은 즉시 장화의 행적을 파악하고 그를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추궁에 장화는 결국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희엔 카이에 대한 혐의는 결국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강윤루를 해친 범인이 아니었고 단지 강윤루와 관계를 나누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 범인 장화는 강윤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강윤루를 해친 이유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강윤루가 자신의 3,000위안, 약 56만 원을 훔친 것으로 의심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장화는 난캉구 출신으로 2010년 7월에 대학교를 갓 졸업한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외지에서 일하다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난캉구로 돌아온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10일 전쯤 장화는 마을버스를 타게 됐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에는 그가 힘들게 모은 3,000위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장화는 당시 버스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장화는 돈을 잃은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침묵에 빠진 거였습니다.
10일 후인 11일 17일 저녁 8시경 장화는 마을을 돌아다니다 강윤루의 의류가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카운터에 있는 강윤루가 버스에서 자신의 돈을 훔쳤던 여성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는 잠깐 망설이다 가게를 떠났습니다. 가게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화는 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장화는 복수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다시 강인루의 가게로 돌아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강인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게로 들어온 그는 먼저 강인루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 문이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그녀를 두고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강인루는 앉아서 크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장하의 머릿속에는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는 강인루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강인루가 그의 귀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상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온통 자신이 사람을 해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만 생각했습니다. 긴장하게 된 장화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숨진 강인루를 2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처음 그는 그녀를 숨기려고 했지만 몸이 너무 지쳐 그녀를 그냥 침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후 장화는 침대 옆 옷장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다가 우연히 침실 탁자 위에 있는 콘돔을 발견했습니다. 분이 아직 전부 풀리지 않은 그는 콘돔을 착용하여 강인루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콘돔을 벗어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마침 발코니에 떨어졌습니다. 장화는 빨리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강인루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와 휴대폰을 챙겨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컴퓨터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전원 케이블을 뽑은 후 불편하다 느껴져 포기했습니다. 사실 그는 침실에 있던 8천 이하는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장화는 범행 과정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그와 함께 범죄 현장을 다시 찾아 범행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증거와 자백이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결국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판결 결과를 알게 된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장화의 범행 동기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측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숨진 강인루를 모욕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강인루의 어지러운 사생활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바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인 건 사건이 결국은 해결됐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